어쨌든 난 이제 제 발로 집을 나온 우렁각시 석이 엄마의 앞날은 어찌 될까 하고 잠시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에게서는 그 후 전화가 없었다. 우렁각시는 어디로 갔나? 권지혜. 욕이 절로 나왔다. 뭐라고 할 새도 없이 택시는 꽁무니를 빼고 저만치 사라져버렸다. 왼손에 무거운 책가방을 오른손으론 찢어진 쇼핑백을 가슴에 바짝 안고서 난 그저 망연히 사라져가는 택시를 째려보며 서 있다. 참 더럽게도 성질 급한 운전사네. 그나저나 어쩐다. 택시 안에 리포트가 두어 개 떨어져 버린 것 같은데. 오늘 거둔 학생들 과제물을 빵빵하게 담아왔던 쇼핑백이 하필 택시에서 내릴 때 밑창이 터져버렸다. 길바닥에 몇 개 떨어진 걸 먼저 줍고 언뜻 차창 안을 들여다보니 뒷좌석 밑에 허연 종이장이 보이는 게 아닌가. 다시 문을 열려고 하는데 택시는 쏜살같이 출발해버렸다. 게다가 오늘따라 처음 신은 새 구두는 발뒤꿈치 살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저절로 이빨 사이로 신음이 새어나왔다. 저녁이라 발이 부어서 더 아픈 것 같다. 구두가 아니라 이건 아예 고문 도구다. 낮에 대전역에서 내릴 때부터 허물이 벗겨지고 진물이 나고 피가 배어 나왔다. 그러나 밴드 하나 사부칠 시간도 없이 강의 시간이 임박해서 뛰어야 할 지경이었다. 기차에서 점심으로 김밥 한 줄을 사 먹고 선체로 내리 5시간 속강을 하고 서울로 올라온 길이니 당장이라도 그대로 주저앉고 싶었다. 아, 당장 지방대학 보따리 장수를 때려치우던가 똥차라도 하나 끌든가 해야지. 속에서 절로 한탄이 새어나왔다. 리포트 뭉치가 비어져 나올까봐 가슴을 오그려 안고서 아파트를 향해 쓰라린 발을 딛고 종종 걸음을 걷자니 눈물이 찔끔찔끔 나올 지경이다. 뱃속에선 텅 빈 위장이 꽈리를 불듯 요란하게 꼬르륵거린다. 벌써 8시가 훨씬 넘었다. 배를 눌러도 금방 현관문이 열리지 않는다. 난 참다 못해 발로 문을 걷어찬다. 그러자 아들 현수가 건성으로 문을 열어주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쪼르르 달려가 소파에 몸을 던진다. 만화 영화만 하루 종일 하는 케이블 방송에 정신이 팔려 인사도 하지 않는다. 텔레비전을 어찌나 크게 켜놓았는지 바로 머리 위에 전투기가 뜬 것처럼 온 집안이 웅웅거린다. 신발을 벗고 거실 마루를 디딜 때 홀가분해진 발 때문에 순간적으로 편안함을 느낀 것도 잠시 집안 꼴을 보자 속에서 나도 모르게 고함이 터져나왔다. 집안은 폭격을 맞은 듯 발칵 뒤집힌 채 어질러져 있다. 아유, 내가 미쳐. 집안이 이게 뭐야. 누나는 어디 갔어? 너 눈높이는 했니? 튼튼은 했어? 안 했어? 이것들이 정말. 언제부턴가 건성으로 나오는 립싱크 같은 잔소리다. 나 배고프단 말이야. 배고파 죽겠어. 빨리 밥 줘. 아들놈은 눈도 끔쩍 안 하고 꽥 소리를 질렀다. 부엌으로 가보니 아침에 급히 나가느라 치우지 못했던 식탁의 반찬 그릇들이 냄새를 풍기며 말라가고 있다. 바닥에 요구르트를 흘렸는지 발이 쩍쩍 붓는다.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벌떡증이 난다. 담배를 한 대 피우려고 일어서다가 참는다. 잠시 식탁에 앉아 눈을 감고 숨을 고른다. 이걸 언제 다 치우고 저녁을 차리나. 그때 딸 현지가 방문을 열고 나온다. 엄마, 이거 내일까지 마름질 해가야 해. 그러고 나서 밑단은 박음질로 꿰매오래. 이거 수행평가에 들어가. 얼마 전부터 학교에서 블라우스를 만든다며 본을 그리더니 현지가 종이 옷본과 천을 내밀었다. 야, 이 기집애야, 네가 해. 엄마가 네 종이니? 아유, 미쳐. 그리고 집안 꼴이 이게 뭐니? 아이 참, 딴 애들은 엄마가 알아서 다 해주는데. 그리고 난 지금 학원 가야 된단 말이야. 저녁 먹고 가. 늦었단 말이야. 현지가 툴툴거리며 현관문을 밀치고 나갔다. 망할년, 공부가 뭐 유세야. 애미 공부 잘해봤자 이 모양 이 꼴이다. 아휴.
그나저나 오늘 밤엔 번역 원고를 마저 손봐서 내일까진 출판사에 넘겨야 하는데 박음질이나 하고 있으라고. 망할 놈의 학교, 우라질 놈의 수행평가. 속으로 궁시렁대다가 그래도 현지에게 뭘 먹여보내지 못해 마음이 짠해진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도 힘든데 새끼를 굶기고 있다는 자책감이 나를 일어서게 한다. 쌀을 씻어 전기밥솥에 안치고 김치를 꺼내 냄비에 넣고 참치캔을 따서 김치찌개를 끓인다. 그동안에 설거지를 하면서 냉동실에서 현수를 위해 스테이크용 쇠고기 한쪽을 꺼내 굽는다. 프랑스에서 온 지 2년이나 되었지만 아들놈은 국이나 찌개 같은 국물 음식은 입에 대지도 않는다. 식구들의 입맛조차 통일이 안 되어 어떤 날은 식당 주방장이 주문받은 음식 만들듯 한꺼번에 한식, 양식, 중식 요리를 하는 적도 있다. 스테이크가 다 구워져 아들놈을 식탁으로 부르니 만화가 다 안 끝났다며 거실로 갖다 달라고 한다. 이젠 화를 낼 기운도 남아있지 않아 난 아무 말 없이 스테이크 접시를 쟁반에 받쳐서 소파 앞에 탁자에 올려놓는다. 귀찮아서 김치찌개 한 가지만 넣고 혼자 식탁에서 우적우적 급하게 밥을 먹다 보니 이 인간은 지금 뭐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 남편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건다. 하지만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화가 나서 휴대폰 뚜껑을 신경질적으로 닫는다. 아이고 못 살아. 집안일 할 첩년이나 주워오랬더니 어디서 뭐하고 있는 거야. 아니 말이 씨가 된다고 이거 정말 그러기 위해 작업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거나 말거나 에구 그것도 돈이 있어야지 뭐. 일찍 들어와서 아이들 군기라도 좀 잡을 것이지. 저나 나나 같은 시간 강사 주제에 저 혼자만 사교 생활을 즐겨요. 네 참. 마누라는 가정을 수호하느라고 삭신이 다 문드러지는구만. 부부가 돈도 안 되는 시간 강사로 헉헉대는 마당에 파출부를 쓸 형편도 안 되고 오죽하면 옛날처럼 형님 하며 본처 공양하며 살림 거들 첩년이라도 있었으면 할 정도일까. 그때 휴대폰 벨이 울렸다. 낯선 전화번호였다. 상대방은 잠시 망설이다 운을 뗀다. 저 기억나요? 청운 고시원에서. 짐작이 가지 않는 여자의 목소리다. 청운 고시원? 왜 생각 안 나요? 옆방에 있던 날더러 우렁각시라고 놀렸잖아요. 그제야 섬광처럼 기억이 번쩍 났다. 아, 우렁각시? 그녀는 재작년 여름에 내가 박사 학위 논문을 쓰느라 집 근처 고시원에 방을 하나 얻어 들어갔을 때 만난 여자였다. 프랑스에서 귀국한 지 채 한 달도 안 되어 고시원이란 곳에 들어갔던 것인데 적간에는 눈물겨운 사정이 있었다. 8년간이나 아이들을 데리고 프랑스에서 공부를 하고 있던 우리 부부가 급히 귀국 짐을 싼 이유는 그해 가을 학기부터 모교에 자리를 마련해 보겠다는 남편 은사에 언질이 있었기 때문이다. 들뜬 남편은 내가 논문을 끝내지도 못했는데 귀국을 종용했다. 친정집 근처에서 정착을 해서 친정 어머니가 아이들을 돌보면 밤낮으로 논문 쓰기에만 몰두할 수 있을 것 아니냐고 남편이 설득했다. 얘기를 듣고 보니 그게 훨씬 효과적일 것 같았다. 남편을 먼저 한국으로 보내고 아이들과 프랑스에 남아서 논문을 쓴다 해도 2칸짜리 아파트에서 남편도 없이 아이들과 복작거리느니 그게 더 나아 보였다. 프랑스는 도서관도 6시면 문 닫고 주말에도 휴관을 하는데 한국에서 독서실 같은 데 들어가 밤낮으로 쓰다 보면 서너 배 이상의 효과가 있을 거라는 계산이 나왔다. 8년이나 살았던 프랑스 생활을 단 열흘 만에 청산하고 우린 이삿짐을 싸서 귀국 비행기를 타버렸다. 그러나 8년 만에 귀국하니 마치 8년간이나 감옥에 격리되어 있다 나온 죄수처럼 어리벙벙했다. 모든 게 너무 많이 변해 있었다. 처음엔 잔뜩 주눅이 들어 다른 사람의 눈치를 살피기도 하다가 좀 지나니 이번엔 매사에 불끈불끈 분노가 솟아오르기도 했다. 아이들에게도 고국은 이상한 나라로 여겨지는지 프랑스 태생의 현수는 유치원에 안 가겠다고 아침마다 울어댔다.
어쨌든 그런 적응 과정이야 어차피 한 번은 겪어야 될 일이지만 예상치도 못했던 일이 그만 터져버렸다. 남편의 자리를 마련하겠노라던 남편의 은사가 덜컥 교통사고로 유명을 달리해버린 것이다. 귀국한 지 열흘쯤 되었을까. 그 일이야말로 우리의 운명을 바꿔놓는 사건이었다. 결국 그 자리엔 다른 교수가 강력하게 밀던 사람이 임용되고 남편은 두 강좌의 강의를 맡았을 뿐이다. 순식간에 장밋빛 꿈은 사라지고 남편은 끈떨어진 뒤웅박 신세가 돼버린 것이다. 세상 일 중에 공부가 가장 쉬웠던 우리 부부는 프랑스에서나 정착한 고국에서나 무능한 40대일 수밖에 없었다. 대학 교수가 되는 문은 바늘구멍만 했다. 배운 도둑질이라곤 공부밖에 없는 우리에게 그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었다. 남편 일이 그렇게 꼬여버리자 어떡하든 나라도 어서 학위 논문이라도 마저 박차를 가해 쓰는 게 상책일 것 같았다. 프랑스에 있는 지도교수와 통화를 하니 논문을 10월 말까지는 꼭 제출하라고 말했다. 친정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얻어 대충 살림을 장만하고 아이들을 유치원과 학교에 집어넣고 집 근처 독서실에 노트북을 들고 다니며 논문을 썼다. 그러다 고시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고시생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반인도 들어간다는 말을 어디서 듣게 되었다. 알아보니 한 달 방세도 20만 원 남짓이라 생각보다 쌌다. 난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전철역 근처 먹자골목 안에 있는 청운고시원이라는 데로 책보따리를 싸서 짐을 옮겼다. 6층 건물의 5층을 차지하는 그곳의 문을 열자 조용한 실내로부터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뿜어져 나왔다. 미로처럼 얽힌 복도로 들어서니 벌집처럼 칸을 나눈 방이 수십 개는 되는 듯 했다. 빈 방이 없어 겨우 얻은 내 방은 복도 끝이었다. 그 복도 끝에는 뒷 베란다로 나가는 문이 있었는데 그 문을 열면 커다란 가스통과 에어컨 실외기가 있었다. 다른 방에 비해서 팬 돌아가는 소리 때문에 시끄럽다고 10,000원을 깎아준 방이었다. 한 평 반이나 될까. 창도 없는 그 좁은 방 안에는 그래도 침대와 책상, 작은 냉장고도 비치되어 있었다. 난 처음으로 집을 떠나 이만한 공간이 내게 주어졌다는 것이 눈물겹도록 감격스러웠다. 벌 집안의 벌들처럼 모두들 숨을 죽이며 공부들을 하는지 대낮에도 조용하기만 했다. 저녁 때가 되면 간혹 기침 소리나 나직나직하게 통화하는 소리가 이 방 저 방에서 들려왔다. 난 방에서 꼼짝 않고 논문 자료를 들여다보고 노트북을 두드려 보긴 하지만 귀국 준비에다 또 정착하느라 한 달 넘게 손을 놓아서 그런지 공부의 감각과 리듬을 찾지 못해 절망스럽게 며칠을 보내고 있었다. 때려치우고 취직이나 할까? 40 넘은 여자가 만만하게 취직할 수 있는 건 파출부밖에 없던데. 아니야, 도 닦듯이 견뎌야 해. 창이 없는 방 안에 몇 시간 있다 보면 산소가 부족한 곳에 있는 것처럼 숨이 가빠졌다. 마음속이 뒤죽박죽 답답해지면 에어컨 실외기가 있는 건물 뒷 베란다로 나갔다. 담배 생각이 간절했지만 그 옆에 놓인 위협적인 가스통을 째려보며 참고 대신 기지개를 켜고 매연에 찌든 공기나마 깊숙이 마셔볼 참이었다. 산 사람은 물론 세상의 모든 귀신들을 불러 모아 먹여도 남을 만큼 음식점은 왜 이렇게 많은지. 저 수많은 술집과 노래방이란 곳은 장사가 다 되는 건지. 난 먹자골목이라 불리는 고시원 건물 밑에 사거리를 내려다보는 일로 휴식을 취했다. 고시원 안에는 텔레비전이 놓인 작은 휴게실도 있고 공동 부엌이란 곳도 있었지만 그곳에 가기가 좀 쑥스러웠다. 부딪히는 고시원생들은 모두 새파란 젊은이들이었고 또 또래들끼리 모여 있었다. 나이 먹은 정체불명의 이상한 아줌마를 보는 그들의 눈빛도 부담스러웠다. 차라리 잘된 일이었다. 혼자 틀어박혀 공부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다행으로 여기면 그만이었다. 책상 위에 놓인 휴대폰이 뒤집힌 풍뎅이처럼 몸서리를 치며 돌고 있다. 휴대폰이 있는 한 자유로워지는 건 불가능한 일인 것 같았다. 엄마, 나 내일 시험 봐야 하는데 모르는 말이 너무 많아.
제도의 정비라는 말이 뭐야? 화랑은 또 뭐야? 살수대처분? 나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답답해 미치겠어. 오늘 밤에 올 거지? 딸아이가 한숨을 쉬고 아들 녀석이 징징댄다. 엄마, 난 내가 싫어. 왜? 프랑스인이라서. 무슨 소리야? 너는 한국 사람이야. 난 프랑스에서 태어났잖아. 그래도 한국 사람이야. 애들이 다 프랑스인 하고 놀려. 나 유치원 안 가. 녀석은 다른 아이들이 프랑스인이라며 놀릴 때마다 자신이 원시인이나 되는 것처럼 모욕스러워했다. 그때부터 틈만 나면 현수는 왜 자기를 프랑스인으로 낳았냐고 떼를 썼다. 가끔은 친정어머니도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넋두리를 늘어놓았다. 아이고, 내가 못 살겠다. 왜요? 네 새끼들 때문에 안 그러니. 기껏 밥을 차려주면 스파게티를 만들어 달래. 바게트를 사오라는데 이 동네 빵집엔 그거 팔지도 않더만. 스테이크가 먹고 싶대서 불고기 거리로 사온 걸 구워주면 먹지도 않아요. 된장찌개, 김치, 장아찌는 입에도 안 대고 그런 상전이 없다야. 그리고 애들이 왜 그렇게 어지르니? 애미가 없어 일부러 그러는 건지 원. 정신 사나워 죽겠다. 너네 집에 가서 청소해주고 하루만 지나면 도로함이 타불이야. 처음 며칠은 고놈들이 이쁘더니 이젠 나도 힘들어 죽겠다. 손주들 뒤치다거리 안 하고 살다가 다 늙어서 이 무슨 고생이냐. 맏동서의 전화도 속을 뒤집었다. 동서, 거기가 어디야? 집엔 붙어있지도 않고. 현수가 전화를 받는데 뭐 고우성이라던가 고우성 같다고 하는데 그게 불언지 우리말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 시집 식구들에게 내가 고시원에 있다고 한다면 납득을 할 리 없다. 결혼 생활에고 유학 생활에고 한 푼의 도움도 기대할 수 없었던 가난한 시집 식구들은 내가 공부를 하느니 차라리 파출부를 하는 걸 더 반가워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난 공부한다는 사실을 일부러 밝히지 않고 있었다. 뭐가 그렇게 바빠. 어머니 말이야. 이제 현진에도 한국 오고 했으니 거기서 좀 모셔가. 저기 형님, 숨 좀 돌리고 몇 달 좀 적응이나 하고서. 적응은 무슨, 물설고 낯선 외국에서도 그렇게 살았는데 내 나라에서 무슨 놈의 적응? 내가 돌아버릴 것 같다니까. 자네도 꼭 모셔봐야 나 힘든 거를 알 테지. 그동안 외국서 편하게 잘 살았잖아.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올해부터 모시고 있는 큰동서는 너도 당해봐라 하듯 안팡지게 말했다. 아무 말도 하질 못하고 엉거주춤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속이 답답하고 머릿속에 쑤셔왔다. 나도 모르게 머리를 흔들며 소리를 지르다가 내 목소리에 깜짝 놀란다. 조용한 고시원에 내 소리가 너무도 크게 울렸기 때문이다. 대신 담뱃갑과 라이터를 들고 뒷베란다로 나갔다. 거리엔 어느새 어둠이 몰려오고 간판마다 불이 들어와 휘황하게 번쩍였다. 가스통을 노려보다가 난 가능한 한 가스통으로부터 떨어져 고개를 길 쪽으로 향하고 비장한 마음으로 담배에 불을 붙였다. 지금 이 순간은 가스통이 폭발해 죽는다 해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이 순간 가슴 속에 채증처럼 얹혀있는 답답함을 풀어내지 않는다면 이곳에서 뛰어내려 버릴 것 같다. 담배를 몇 모금 빨고 깊은 한숨처럼 날숨을 뽑아내니 한결 살 것 같다. 다시 방으로 들어와 마음을 가라앉히고 일담한 자료를 펼쳤다. 우렁각시 전설이다. 한 노인의 이야기를 그대로 채록한 자료를 들여다보니 그의 소박한 전라도 사투리에 저절로 웃음이 배어나왔지만 이것을 불어로 옮기자면 골칫게나 썩을 것 같았다. 세계의 설화 문학 중에서 변신 모티브에 관심이 많은 지도교수는 한국의 전설이나 설화 중에 그런 걸 소개해보라고 했던 것이다. 시계를 보니 어느새 저녁 9시가 넘어 있었다. 배가 고팠다. 그러고 보니 하루 종일 컵라면 하나로 끼니를 때운 생각이 났다. 현기증이 밀려오며 소증이 났다. 고기가 먹고 싶었다. 지갑을 들고 일어나 먹자골목 안으로 들어섰다.
길 건너 고기 뷔페집을 들어갈까 하다가 고시원 건물 바로 맞은편에 소뚜껑 삼겹살 집으로 들어갔다. 그 집이 특별히 맛이 있어서라기보다 그 집 여주인과 안면을 텄기 때문이다. 다른 음식점에 가서 혼자 고기를 구워 먹을라 치면 또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눈총을 받는 게 귀찮았을 뿐이다. 저녁 시간은 지나 있었지만 몇 개의 탁자엔 남자들이 모여 앉아 삼겹살을 구워 소주를 마시고 있었다. 처음 갔던 날 부스스한 머리와 트레이닝복 차림인 내가 삼겹살 1인분을 시키자 50대의 주인 여자는 소뚜껑에 붙일 게 뭐 있다고 구시렁거리며 탐탁자는 얼굴을 했다. 그러더니 재차 혼자세요? 하고 물었다. 내가 그렇다고 하자 식구들은 어쩌고 하고 또 물었다. 내가 요 앞 고시원에서 왔어요 라고 했더니 민망할 정도로 큰 소리로 아니 아줌마가 무슨 고시 공부해요? 하고 물었다. 내가 아니요 하고 고개를 흔들자 그러니께 고시원에서 혼자 사는구만요 라며 금세 측은한 눈으로 물었다. 사는 게 아니라 집으로 왔다 갔다 하며 공부해요. 여자가 너무 호기심이 많다 싶었지만 난 사실대로 말해주었다. 박사 논문 쓰려고 나와 있어요. 집에는 아이들 때문에 번잡스러워서. 여자는 이번엔 별로 놀라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걸 믿는 것 같지도 않았다. 애들은 몇이에요? 둘이요. 몇 살인데? 13살하고 7살. 시상에 그렇게 어린 것들을 두고. 하긴 고시원이 엄청 싸지. 아무리 싼 월세방도 고시원보단 비싸요. 돈 없는 사람이 보증금 없이 나와 있긴 괜찮지. 막말로 여간비보다 싸잖아요. 난 곧 후회했다. 주인 여자는 마치 나를 애들을 팽개치고 집을 나온 여편네로 치부하는 듯 했던 것이다. 연민을 담은 눈빛으로 날 바라보던 주인 여자는 그때부터 내 탁자에 다른 손님에게는 주지 않는 밑반찬과 국을 놓아주는 등 유난히 살갑게 굴었다. 좀 기분이 상할 수도 있지만 난 대범하게 생각하려 했다. 내가 들어서자 오늘 고기 좋아. 삼겹살? 주인 여자가 물잔을 놓아주며 물었다. 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평소보다 고기가 푸짐하게 나왔다. 어찌나 배가 고팠는지 구운 고기를 얹어 상추쌈을 정신없이 먹고 나니 옆 얼굴이 따끔따끔한 느낌이 들었다. 술 마시던 남자들이 슬금슬금 쳐다보았다. 독신자가 많은 파리에서는 여자가 혼자 밥을 먹고 술을 마시는 게 전혀 어색하지 않다. 거기선 나도 아무렇지 않게 혼자 행하던 일들이 이곳에서는 무척 어색하게 여겨진다.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려고 지갑을 여는데 주인 여자가 생색을 내며 말했다. 먹은 게 거의 2인분은 될 거야. 1인분 값만 내요. 나머진 서비스야. 참, 좀 전에 거기 고시원에 사는 아줌마 하나도 고기 먹고 갔는데 다음번엔 인사 트고 같이 와서 먹지 그래요. 여자 혼자 이런 데 와서 고기 구워 먹는 것도 볼상 사납잖아. 그이도 댕내랑 비슷한 또래겠던데 그이 말로는 낮엔 직장 나간다는데 댕내도 어디 일자리 좀 알아보지 그래. 요즘엔 사람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야. 나도 요새 죽겠어. 서빙할 사람을 못 구해서 말이지. 좀 반반한 것들은 노래방이다 뭐다 다 빠져나가고 이런 일 하려고 해야 말이지. 아이고 참 박사 논문 쓴다니까요. 그러려다 난 고개를 주걱거리며 그러게나 말이에요 하며 넘겨버렸다. 40이 넘으면 제 얼굴에 책임을 지라고 했다. 난 남들 눈에 박사 논문을 쓸 얼굴도 아니고 반반한 것들 축에도 못 드는 것이다. 어쩌겠는가. 내 책임이지.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새벽 2시도 넘은 시각이라 사위가 조용했다. 내가 두드리는 키보드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 소리 사이로 옆방에 있는 이가 잠이 안 와 몸을 뒤척이는지 침대 삐걱이는 소리가 났다. 그러더니 베니어판으로 된 벽을 똑똑똑 3번 놓고 했다. 잠을 자게 좀 조용히 해달라는 얘기 같았다.
난 자판을 두드리다 멈추고 그냥 자료를 읽고 정리하기로 했다. 한 30분이 지났을까? 이번엔 여자의 숨죽인 오열 소리가 들려왔다. 입을 틀어막고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터져나오는 그런 종류의 울음이었다. 그 방은 낮에는 쥐죽은 듯 조용하다가 저녁엔 영어 공부를 하는지 앵앵거리는 영어 소리가 들려오거나 늦은 밤엔 잠을 못 이뤄 몸을 뒤척이느라 침대 삐걱이는 소리가 간혹 들려오는 방이었다. 다음 날 아침 누군가 내 방문에 포스트잇을 붙여놓았다. 죄송해요. 밤 12시 이후로는 자판 치는 걸 자제해 주시면 좋겠어요. 불면증이 있어요. 옆방이라고는 하지만 우린 서로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했다. 그날 이후로 자정만 되면 난 노트북을 덮었지만 여자는 계속 잠을 못 이루는지 뒤척이거나 흐느끼거나 아니면 간간히 신음소리를 흘리곤 했다. 그 신음소리는 묘하게 신경을 자극했다. 이번엔 나야말로 신경이 곤두서서 공부에 집중이 되지 않았다. 며칠을 고심하다 나도 그 여자의 방문에 스티커를 붙였다. 밤 12시 이후로는 울지 말아주세요. 죄송합니다. 옆방 여자를 보게 된 건 그로부터 며칠 지난 저녁 때였다. 3일 만에 집에 갔다가 밑반찬 몇 가지 만들어 좀 덜어오고 아이들 저녁 먹이고 씻기고 나서 고시원으로 돌아오는데 엘리베이터에서 한 여자를 만났다. 그녀는 목까지 조이는 검은색 차이나 컬러의 긴 소매 블라우스, 발목까지 내려온 긴 스커트 차림이었다. 거기다 야구 모자에 검은 선글라스까지 끼고 있었다. 며칠 내내 저녁이 되어도 열대야 현상이 이어지던 그 즈음에 그런 옷차림을 보는 것만으로도 난 호흡이 가빠왔다. 그런데 그 여자가 앞서서 고시원으로 들어가는데 바로 옆방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저녁이었던가 그녀가 내 방문을 노크했다. 잠깐만 들어가도 돼요? 나긋나긋한 목소리였다. 내 방에서 밑반찬 몇 가지를 두고 혼자 벽을 보며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다. 그녀는 작은 플라스틱 통 2개를 들고 들어왔다. 이거 게장 담근 게 참 맛있게 익어서 좀 나눠 먹으려고. 그리고 이건 혹시 호박잎쌈 좋아하세요? 새벽까지 컴퓨터로 글을 쓰시는 것 같던데 저 때문에 방해가 됐다면 미안해요. 아니요, 공연히 신경 쓰게 해서 제가 더 미안하죠. 그런데 이건 어디서 만드셨어요? 여기서 만든 건 아닐 테고. 직장 다니시는 것 같던데. 여자는 그냥 배시시 웃었다. 곱상한 얼굴에 손맛이 야무진 프로 살림꾼의 모습이 거기 있었다. 내가 상상한 옆방 여자와는 너무 이미지가 달라 좀 당황스러웠다. 식사 같이 할래요? 난 친근감을 표시하기 위해 여자에게 그렇게 말했다. 여자는 먹었다며 손사래를 쳤지만 그 말에 무척 반가워하는 것 같았다. 남은 밥을 간장게장과 삶은 호박잎 쌈으로 꿀맛같이 먹고 나자 여자에게 좀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난 냉장고에서 얼음을 꺼내 냉커피를 정성스레 2잔 타서 여자의 방으로 갔다. 노크를 하자 여자는 잠시만 기다리라며 한동안 꿈지럭거리다가 문을 열어주었다. 긴 파자마 차림에 얇은 스웨터를 걸치고 있었다. 그날 우린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주로 떠드는 건 나였다. 그녀의 책상 위엔 책이라곤 영어 학습지와 영어 사전, 두꺼운 성경 한 권이 전부였다. 여자는 독신이며 영어 학습지 교사로 일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며 아직은 학생이 거의 없어 한가하다고 했다. 그 다음날 저녁 무렵 여자가 또 내 방을 노크했다. 오늘은 자기가 맛있는 저녁을 대접하고 싶다고 했다. 난 얻어먹기만 해서 미안했던지라 무슨 소리냐고 사양을 하다가 속으로 내가 돈을 먼저 내면 되지 하고 따라 나섰다. 그녀와 고시원으로 돌아오는 길에 술이 적당히 올라 기분 좋아진 내가 저렇게 많은 노래방이라는 데는 다 장사가 되는 거예요. 하자 그녀가 어머 아직 한 번도 안 가보셨어요? 하며 대뜸 나를 끌고 노래방으로 데리고 갔다. 아는 노래라곤 흘러간 노래밖에 없는 데다 시끌벅적한 실내에 휘황한 조명에 주눅이 들어서 뭉그적거리고 있자 그녀가 먼저 몇 곡을 뽑았다.
내가 모르는 노래투성이었다. 그런데 노래를 어찌나 잘하는지 점수가 모두 95점 이상이 나왔다. 처음에 난 쭈뼛거리다가 개똥벌레를 불렀는데 흥이 안 나서 에라 모르겠다 트로트로 바꿔 부르기 시작했다. 내가 포문을 열자 그녀는 트로트도 다 꿰고 있는지 신나고 흥겹게 노래를 불러젖혔다. 난 공부하느라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지 그냥 음악이 쿵쾅거리는 데서 되는 대로 악만 써도 속이 다 후련해지는 걸 느꼈다. 노래방을 나오자 우린 부쩍 친밀해진 느낌이었다. 프랑스에서 8년을 웃는 얼굴로 인사를 나눴던 이웃이라 해도 한순간 이렇게 밀착되는 느낌을 가진 적은 없었다. 그래서 나보다 2살이 어리다는 그녀가 날더러 성격도 좋고 견문도 넓은 분이라 인생사의 굴곡을 다 이해하실 분처럼 보인다며 친언니처럼 생각해도 되겠냐고 물었을 때 난 그녀의 팔짱을 끼며 기분 좋게 고개를 주워거렸다. 그런데 그날 새벽에도 그녀는 잠이 안 오는지 오래 뒤척였다. 당연히 낡은 침대 스프링이 삐걱댔고 간간히 비음 섞인 신음소리가 흘러나왔다. 잠시 후 내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제 방으로 잠깐만 들어오실래요? 너무 잠이 안 와서. 난 얼결에 그녀를 따라 그 방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고개를 외로 꼬고 한숨을 쉬다가 무슨 말을 해보려고 입술을 달싹거리더니 체념한 듯 옷을 하나씩 벗기 시작했다. 난 이 여자가 왜 이러나 싶어 앉지도 못하고 엉거주춤 서 있었다. 도대체 혼자 어쩔 수가 있어야 말이죠. 그녀가 옷을 다 벗고 등을 돌리고 돌아섰다. 손이 닿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어때요? 형편없죠? 바로 누울 수도 없이 괴롭고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있어야죠. 다른 데는 거의 다 나았는데 눈 주위의 멍도 이젠 없어지고. 그녀의 등을 보고 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의 온 몸은 멍과 상처 투성이었던 것이다. 멍은 희미해져 겨자빛이었고 가슴과 팔다리의 상처는 아물어 딱지가 앉아 있었는데 등 가운데의 커다란 상처에서는 진물이 흐르고 피고름이 고여 있었던 것이다. 아니 어쩌다가. 저기 책상 위에 소독약 있거든요. 연고 좀 바르고 반창고로 꺼지를 좀 붙여줄래요? 등 뒤라 혼자서 잘 처리를 못해 복 더위에 덧난 것 같아요. 아이 참 어쩔 수 없이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게 됐네. 내가 소독을 하고 연고를 바르고 꺼즈를 붙이는 동안 그녀의 등이 큰 한숨을 쉬느라 오르락 내리락 했다. 누가 이랬어요? 남편이. 아니 혼자 산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나저나 이렇게 되도록 그냥 있었단 말이에요? 전에부터 간혹 이랬는걸요 뭐. 개고기를 먹으면 빨리 낫는다고 해서 자주 먹는데 이번엔 더 덧나서 잘 낫질 않네요. 병원엔 안 가봤어요? 창피해서. 진단이라도 받고 사진이라도 찍어서 법적 조치를 취하든지 해야지. 프랑스에서라면 당장 경찰이 출동해서 폭력 남편은 무조건 잡아가요. 그녀가 힘없이 웃었다. 그래도 아이들 아빠고 또 명망 있는 법조인인데. 법조인? 네, 변호사예요. 법은 잘 빠져나가겠네요. 그런데 도대체 왜 그런데요? 그녀의 눈시울이 젖어갔다. 간혹 훌쩍이면서 내게 말한 그녀의 사정은 나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것이었다. 내가 보기엔 그녀의 남편은 명백한 의처증 환자였다. 어릴 때 어머니가 외도를 하여 집을 나갔고 어머니를 찾으러 간 아버지가 객사를 하여 고아원에서 자랐던 그녀가 남자를 만났던 건 지방대 영문과를 나와 서울의 동네 학원에 취직했을 때였다. 바로 위층에 고시학원이 있었다고 한다. 그녀는 그 당시 가난한 고시 준비생이었던 남자가 도서관에 공부하러 간 사이에 매일 틈을 내어 자취방에 들러 빨래와 식사를 마련해 놓으며 그가 공부에 매진하도록 도왔다고 한다. 어찌어찌 하다가 아이가 들어서 식도 올리지 못하고 살다가 둘째를 낳을 무렵에 그가 고시에 합격했다. 그 후 한 몇 년 동안은 세상에 부러울 것 없이 행복했다고 한다.
혼자 너무 외롭게 살아왔던 그녀가 남편과 아이들에게 정성을 쏟으며 사는 걸 최고의 행복으로 여길 즈음 남편의 손찌검이 시작되었다. 그녀의 어머니를 들먹이며 방탕한 피를 운운했고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럴수록 그녀는 더 순종적이고 열심히 가정에 매달렸지만 남편은 더욱더 심해졌다. 아니, 남편은 이제 그런 그녀가 너무도 지겹다며 그녀를 꼴도 보기 싫어한다고 했다. 언제부턴가는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고 있고 지금은 집에도 못 들어오게 쫓아낸 상태라고 했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 어린 두 아들을 생각하면 밤마다 눈물이 나고 안쓰러워 못 견디겠다고 했다. 2달 전에는 집에 들어가 석고대죄를 하듯 남편에게 빌었는데 결국 매를 맞고 쫓겨났다고 했다. 그래서 요즘엔 남편 몰래 낮에만 집에 가서 아이들에게 밥도 지어주고 간식도 먹이고 공부도 시키고 온다고 했다. 빨래도 해놓고 시장을 봐서 김치도 담가놓고 간장게장도 담그고 오이지도 담그고 온다고 했다. 그러다 남편이 퇴근하기 전에 득달같이 고시원으로 들어온단다. 남편 몰래라도 그렇게 집에 가서 밥 해놓고 빨래하고 아들내미들 껴안고 있으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남편이 다른 여자랑 살더라도 난 그 집에 파출부라도 나가서 그렇게 살아도 좋을 것 같아요. 참, 정말 우렁각시네. 애초부터 이 여자는 우렁각시였다. 남자를 만나 살기 시작했던 방식이나 헤어진 후에 사는 방식이나 우렁각시 짓이었다. 이 상처는 며칠 전에 남편이 갑자기 예고도 없이 집에 일찍 들어오게 된 날 생긴 거예요. 그날 낮에 아이들과 과일 화채를 만들고 있었는데 나랑 딱 마주치게 된 거죠. 몇 달째 내가 몰래 드나드는 걸 아마 눈치는 채고 있었을 텐데 날 보더니 기가 막혔겠죠. 눈에 날이 서더니 인정사정 없이 달려들더군요. 우리 큰아들 서기가 얼른 곁에 있던 칼을 감추대요. 그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던지. 아니, 정말 그 정도면 이혼을 하지 그래요. 그 미모에 연애도 다시 할 수 있겠다. 그럼 난 그이의 의심대로 되는 건데요. 난 결백해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행복한 결혼 생활을 가꾸고 지키는 건 어린 시절부터의 오랜 꿈이고 내 인생의 목표였어요. 난 속으로 혀를 찼다. 그 남편도 남편이지만 요즘 한국에 이런 여자도 있나 싶었다. 그 이후로도 계속 그녀는 낮에 자기 집으로 출근했다가 남편이 퇴근할 무렵이면 퇴근하여 고시원으로 돌아왔다. 그날은 이불 빨래를 해야 하고 남편의 밀린 와이셔츠를 다리고 오후엔 작은아들 준의 학교 잠옷 모임에 가야 한다고 했다. 내가 매일 약을 발라주고 처치한 덕인지 등의 상처는 거의 다 나았다. 팔에 상처 딱지가 말끔하게 떨어졌는지 시원한 민소매 블라우스로 갈아입고 곱게 화장도 한 그녀가 꽃무늬 양산을 쓰고 큰 길로 사라지는 걸 난 뒷베란다 에어컨 실외기 옆에서 바라보았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 난 현지의 갑작스런 전화를 받고 급히 집으로 달려갔다. 현수가 화장대 서랍에 넣어두었던 수은 온도계를 입에 넣고 놀다가 온도계가 깨지는 바람에 이상한 구슬들을 삼켜버린 것 같다고 현지가 전화를 한 것이었다. 난 갑자기 수은 중독이란 무서운 단어가 떠올랐다. 집에 가자마자 현수에게 입을 벌리게 하고 수은을 삼켰냐고 다그치니 온도계가 깨지자 입속이 이상해 침을 뱉었다며 울음을 터뜨렸다. 결국 마음이 안 놓여 아이를 데리고 택시를 타고 근처 병원으로 갔다. 아이들을 밤에 팽개쳐둔 남편에게도 화가 나고 친정 엄마에게도 화가 났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나 자신에게 화가 나서 죽을 것 같았다. 아이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거면 엄마가 되지 말던가, 그렇지 않다면 박사고 뭐고 다 포기하고 아이들을 위해 살든가. 병원으로 가는 내내 공포에 질려 울고 있는 아이를 안아주고 안심시켜주면서도 난 내 속의 분노를 달랠 길이 없었다. 당직 의사는 수은 중독이 되기엔 극히 소량이고 또 위험한 종류의 수은은 아니니 큰 걱정은 말라고 했다.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아이는 내 품에서 조용히 잠이 들었고 난 흘러내리는 눈물을 그대로 두었다. 그때 휴대폰 벨이 울렸다.
남편의 전화겠거니 했는데 그녀 석이 엄마의 전화였다. 뭐가 그리 좋은지 그녀의 목소리는 그야말로 탁구공처럼 통통 튀었다. 어디세요? 집이세요? 어쩌나. 저 집에 들어가게 됐어요. 우리 그이가 아파서 제가 간호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이가 짐 싸가지고 들어오래요. 지금 고시원인데 인사라도 하고 가려고 했는데 안 계셔서 전화하는 거예요. 기쁨에 들뜬 그녀의 목소리를 들으며 난 생각했다. 이 여자와 내가 다른 점은 무엇일까? 그녀는 변신을 두려워하고 난 끊임없이 변신을 하려는 것. 내가 보기에 그녀는 우렁각시의 삶도 감지덕지 하는 것 같았다. 그런데 그녀는 이제 우렁각시에서 격상하여 여자로 변신하는 꿈을 꾸는 걸까? 아니 그럼 난 여자에서 무엇으로 변신하고 싶어 하는 걸까?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은 늘 변신을 꿈꾸기 때문일까? 남자에게 의존하는 삶이 아니라 함께 인생을 개척하고 싶었던 난 가난한 고학생 남자를 만나 연애를 하고 계산 없이 그를 남편으로 택했다. 남자보다는 나 자신을 믿고 살리라는 무모한 자신감 때문이었는지 모른다. 후회는 없었지만 대가는 만만치 않았다. 인간으로 살고 싶었던 내게는 가사 노동뿐 아니라 공동 부양 책임이란 이중족쇄가 따라다녔다. 결혼하고서도 직장을 다니며 마음 편히 쉬어본 적도 없이 또 프랑스에서는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며 공부를 하면서도 다른 여자들과 똑같은 가사의 짐을 지고 살지 않았던가. 난 무엇을 위해 그렇게 살았던 걸까? 아이를 안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공연히 처량한 생각에 마음이 울적해졌다. 아무쪼록 난 그녀가 행복하길 바랬다. 수은 온독의 사건이 있고 난 얼마 후 결국 나도 고시원을 떠나 아이들 곁으로 돌아왔다. 결국 아이들에 관한 한 어미로서의 직무유기라는 비난이 내게 돌아왔기 때문이다. 내가 그 고시원에 있었던 기간은 한 달 남짓이었을 것이다. 그 해의 추석 무렵 그녀에게서 또 한 번의 전화를 받았다. 이번엔 풀이 죽은 목소리로 울먹거리고 있었다. 저 고시원으로 다시 왔어요. 그런데 안 계시네요. 저 이제 그만 이혼장에 도장 찍으려고요.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살죠? 너무 두려워요. 이번에 그녀가 집을 떠나온 건 아이들 때문이었다. 남편은 차차 건강이 회복되자 예의 그 버릇대로 얼토당토하는 꼬투리를 잡아 그녀를 또 못살게 굴었던 모양이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짐을 싸서 나가라고 채근해서 그녀의 머리맡엔 언제든 떠날 수 있도록 짐을 꾸린 트렁크가 준비되어 있었다. 그날도 아이들이 학교에 간 사이에 다툼이 있었는데 화가 난 남편이 그녀의 트렁크를 베란다 밖으로 집어던져 버렸다고 했다. 그녀의 아파트는 아들들이 다니는 학교와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데 그만 트렁크가 바닥에 떨어지다 중간에 열리면서 학교 담장 안에 잎이 무성한 플라타나스 나무 위로 가방 속의 내용물이 모두 쏟아져 버린 모양이었다. 마침 조회를 서고 있는 학생들에게 그 광경은 놓칠 수 없는 구경거리였다. 그녀의 두 아들들도 나무 위로 속옷과 생리대, 스타킹, 화장품이 쏟아져 내리는 광경을 목도했다. 그러다 제 엄마의 원피스가 나무 꼭대기에 내려앉아 깃발처럼 펄럭이는 걸 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을 것이다. 아이들은 그날 울면서 집에 돌아와 그녀에게 말했다고 한다. 당장 나무 위에 있는 엄마의 물건들을 치우라고. 죽을 만큼 창피하다고. 그리고 제발 집을 떠나라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자신들이 떠나겠노라고. 그녀는 식구들이 잠든 밤에 학교로 가서 나무 둥치를 흔들고 장대로 털고 하여 자신의 물건들을 담아왔지만 높은 우둠지에 걸린 속옷이나 원피스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 다음날 아침 그녀는 햇빛 속에서 빛나는 자신의 꽃무늬 원피스와 속옷들을 보고는 치를 떨었고 운동장에 아이들이 모여 그 나무를 손가락질하는 걸 보고는 결심했다고 한다. 난 그녀에게 만약 이혼을 하더라도 절망하지는 말아라. 어떻든 이번 기회를 변신의 기회로 삼아 새롭게 인생을 살 수도 있는 것 아니냐 하며 더 잘 살지도 모른다는 둥 희망을 가지라는 둥 입에 발린 위로를 했을 것이다.
추석 지나면 집으로 한번 놀러 오라고 하며 그때 현지와 현수를 위해 영어 학습지를 신청하겠노라는 말도 잊지 않고 덧붙였다. 그러고는 우렁각시 설화의 결말을 잠시 떠올려 보았다. 일반적으로 동물이 사람으로 변해서 사람과 함께 사는 변신 모티브 이야기는 대부분 비극으로 끝난다. 사랑이 맺어지지 못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동물로 돌아가게 하는 매개체를 되찾아 인간 배우자를 버리고 떠난다는 결말 구조이다. 우렁각시 설화의 결말은 변이형이 많은데 우렁각시의 기지로 원님의 탐욕에서 벗어나 행복하게 되었다는 해피엔딩도 있지만 원님에게 붙잡혀간 우렁각시 때문에 남자는 애를 태우다가 마침내 죽어서 파랑새가 되고 우렁각시는 죽어 참빗이 되었다는 결말이 지배적이다. 어쨌든 난 이제 제 발로 집을 나온 우렁각시 석이 엄마의 앞날은 어찌 될까 하고 잠시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에게서는 그 후 전화가 없었다. 난 10월 말이 되자 논문을 마무리하여 프랑스로 날아갔고 2달을 그곳에서 머물면서 논문 발표까지 무사히 마치고 학위증을 받아 돌아왔다. 어쩌면 그 사이에 전화가 왔었는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해가 바뀌고 우린 그 동네를 떠나 이사를 했다. 3년째 시간 강사를 하며 틈틈이 번역을 하면서 이 땅에 적응을 하고 있는 사이 난 그녀를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이다. 간혹 바깥일에 너무 바쁘다가도 엉망인 집으로 돌아오면 내게도 우렁각시가 있었으면 하고 생각해 보는 적도 있었겠지만 말이다. 난 이제 합체 로봇처럼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젠 고귀한 그 무엇으로 변신하는 꿈 같은 건 꾸지 않는지도 모른다. 언젠가 아들놈 현수 때문에 웃은 적이 있었다. 한동안 현수는 조립식 합체 로봇에 빠져 있었는데 로봇이 몇 가지로 변신하느냐에 온통 관심이 쏠려 있었다. 장난감 로봇을 갖고 놀던 아이가 어느 날 내게 따졌다. 자기는 왜 그렇게나 많이 변신해야 되냐고. 학교 가는 거 하나, 피아노 학원 가는 거 하나, 태권도장 가는 거 하나, 일주일에 한 번씩 방과 후 학교에서 하는 미술과 과학 특기 교육 하나씩 5개로나 변신을 해야 한다고. 그러면서 모두 합체해야 바로 나, 현수가 된다고. 그렇게 보면 나 또한 적어도 3가지 이상은 변신하는 합체 로봇이다. 그때부터 아이를 위로하기 위해 나도 그 말을 써먹는다. 강의를 가거나 외출할 때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엄마 변신하러 간다. 여러 번 변신해야 하는 아이가 고달프듯이 변신하는 여자의 삶은 힘들다. 변신을 꿈꾸지 않는 여자의 삶이 더 행복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석이 엄마는 그렇게라도 우렁각시로 남고 싶어 했던 것일까. 난 그녀의 변신이 궁금했다. 지금 어떻게 지내세요? 휴대폰 너머에서 그녀가 말했다. 저 지금 뉴질랜드에 살아요. 제가 재혼을 했거든요. 여기 현지에서 유학원 하는 남자랑요. 제가 며칠 후에 한국에 나가게 되는데 이번엔 뵙고 싶네요. 애들 유학 보내려면 이리로 보내세요. 잘 봐드릴게요. 참, 우리 석이랑 준이도 여기 유학 와 있어요. 너무 행복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2년 전에 어느 날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전화했을 때처럼 들떠 있었다. 적어도 내가 알고 있는 우렁각시는 지금 현재 행복한 것이다.